자, 오늘은 74회인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청소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심리에서의 이제 장애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많이 발전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이게 학습장애예요. 그래서 학습장애라는 것을 한번 논제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는데, 자, 우리가 항상 늘 얘기했듯이 제목에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장애라는 말부터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서 장애라는 뜻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이 장애라는 거는 뭔 뜻이냐면 심리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좋은 거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비정상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정상으로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를 문제라고 표현해요. 문제. 여기까지는 문제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그런데 이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복됐다가 또 비정상으로 이 작용을 하다가 또다시 정상으로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오고 가는 거를 우리는 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애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비정상으로 갔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비정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기간 이상을 비정상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정상으로 회복을 되지 못한 채 비정상으로 작용될 때, 요 일정 기간 동안 비정상으로 심리가 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인식장애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감정기억에 관련된 장애가 그렇게 감정기억에 관련된 게 일정하게 오랫동안 비정상으로 작용이 되면 우리는 감정기억장애라고 하고, 표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표현에 관련된 문제가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되는 걸 표현장애라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표현장애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중독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의식장애로 나타나요. 또 하나는 의식이라는 거. 왜냐면 지금까지를 보면은 중독은 뭐예요? 표현장애죠. 표현장애,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강박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에 몰입돼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표현장애 중에 중독증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장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표현하는 역할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로도 표현하냐면 생각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 생각으로도 표현하고, 요거를 우리가 왜 무의식이 작용을 할 때 의식으로 넘겨주느냐, 무의식에서 왜 의식으로 자각하게 의식으로 넘겨주냐면 바로 요 생각으로, 이 표현이 생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내적 표현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생각으로 표현이지, 여기가 바로 의식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 근데 문제는 요 생각에 바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성격장애라든가, 물론 성격장애는 이 중독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격장애라든가 인격장애, 반사회적 장애, 뭐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장애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가요. 그거 다 뭐냐? 표현장애예요. 그 자체가 다. 그래서 이 표현장애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분류를 해보게 되면 감정기억장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식장애도 그렇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 습관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게 되면 장애를 간명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참고를 해두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장애라는 표현은 우리가 썼듯이 일정 기간을 비정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 학습이 붙어 있거든요. 얘가 왜 여기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중독증 표현장애를 왜 꺼냈느냐? 이 학습장애는 보통 보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공부를 하는 것을 뜻해요. 무엇인가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나의 기억에 저장을 해서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원활하게 끌어서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그래요.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습의 목적은 인식을 해서 기억을 해놓고
기억했던 거를 뭐를 해야 돼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표현을 하도록. 즉, 인식을 해서 기억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한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정한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을 하고 표현하는 것. 공부하는 것만이 학습이 아니에요. 경험하면서 내가 얻는 것 또한 학습이거든.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뭔가를 공부를 해서 자기에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공부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지만 경험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인식이 되고 기억되고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가 보통 보면 학습의 과정인데, 이 학습에 장애가 생겼다. 학습장애예요. 학습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학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는 표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게, 사실 이 표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독을 설명하면서 표현장애에서 생각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표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일정,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냐?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세 개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통칭해서 어느 하나가 장애에 들어가, 예를 들어 인식장애든 기억장애든 표현장애든 셋 중에 하나에 장애가 들어가게 되면 학습장애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학습장애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장애를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원래 관련되어 있는 A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걸 학습을 해야 돼요. 정보가. 정보를 인식을 하면 A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A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뭘로 인식이 A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로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 A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식장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인식장애를 들어가게 되면 A가 B로 만약에 인식이 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억은 뭐가 돼 있어요? B로 기억돼 있고 표현은 B로 표현해요. 즉 인식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세 개 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세 개 다. 그런데 재밌거든. 여기까지는 A로 인식이 됐어. 근데 기억을 할 때 이거를 만약에 B로 기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표현할 때는 B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기억에 문제가 기억에 장애가 발생이 되게 되면 표현할 때도 장애가 발생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식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세계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식까지는 괜찮지만 기억과 표현에 문제가 생기고, 인식과 기억이 괜찮은데 표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 표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심리 체계 자체가, 심리가 어떤 형태로 만들냐면 이걸 외부로부터 어떻게 가져옵니까? 외부로부터 인식해서 받아들여서 요거를 우리는 학습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해요. 학습. 요거를 우리는 통상 학습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 학습했던 내용을 어디다? 그 다음에 기억에다가 담아둬요. 기억에다가. 여기다 담아두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저장해놓은 거를 내가 뭔가를 표현을 함으로써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심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이 순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학습장애에 관련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딜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장애일 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인식은 뭘로 합니까? 5개의 감각기관으로 하죠. 5개 감각기관으로 합니다. 감각기관으로 할 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촉각이 있고, 그 다음에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어요. 이 5개 감각기관이 비정상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학습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학습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들이 학습장애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 바로 이 5개 감각기관에 인식되는 것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학습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기억에서도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장애가 유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5개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안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또는 그 어른이 됐던 아이가 됐든 간에 시각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청각에, 촉각에, 후각에, 미각에 어떠한 것이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어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뭐냐? 학습장애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시각정보에 관련된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 시각에 관련된 게 없다 보니까 기억에도 없게 되고 표현할 때도 이 시각에 관련된 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거의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학습에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장애인한테 미술 공부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내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시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시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장애 생기죠. 시각장애인한테 우리가 뭘 해줍니까? 그림 공부 열심히 가르쳐줬어. 근데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요. 왜 못 그릴까? 이 정보 자체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학습장애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청각에 관련되는 거는 실제로 청각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관련되는 정보가 없게 되니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학습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냐 청각이냐 어느 것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시각장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그걸로 대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논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요. 자, 만약에 시각에 관련되는 거는 기억에서 어쨌든 들어왔잖아. 이 정보들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시각과 관련되는 기억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시각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는 갔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조금만 체크를 해주면 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기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기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인식되어 있는 거를 기억으로 읽을 때는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해 작업이 필요해요. 이해 작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잡아넣는다? 아니에요. 또는 특정한 어떤 트라우마 형태로 해서 충격적으로 자기한테 가해져야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뭔가에 충격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 그러면 인식은 정확하게 되는데 기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이해가 지금 걔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눈높이에 맞게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게 학습장애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인식은 정확하게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해에 관련되는 부분을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다. 인식이 잘 안 돼요. 시각에 관련되는 이 인식이 잘 안 돼.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요. 이때는 기억에 관련되는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루면 인식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거꾸로 표현을 합니다. 시각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표현할 때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시각과 연결되는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뭔가를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사진을 찍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 미쳤죠? 아, 그런 작가들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참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시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할 때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표현을 하게 하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요 기억에 관련되는 걸 끌고 와야 되는데 기억된 내용이 없죠. 그럼 뭘 필요로 해요? 인식을 끌고 오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표현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디서 끌고 오는 거냐? 기억에 있는 걸 끌고 와요. 기억에 있는 거를. 표현은 기억을 끌고 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표현을 하고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할 때 이 중간 안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항상 뭐가 작용합니까? 습관이 작용을 해요. 무의식이죠.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시각에 관련된 이 표현을 처음에는 안 돼요. 도대체 뭘 표현하라는 건지도 모르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점자책이 있어요. 점자책 혹시 아시나요? 시각장애인들이 쭉 있는 이 점자책이 있어요. 점자책에 관련되는 걸 쭉 읽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촉각을 통해 가지고 촉각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시각에 원래는 시각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를 촉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촉각을 통해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머릿속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그림으로 내가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거를 쭉 이렇게 갔던 거를 내가 뭔가 손으로 자꾸 뭔가를 표현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뭔가를 시각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뭔가 노출시키도록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인식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정보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청각에 관련되는 건 뭘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청각에 문제가 이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인식을 할 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표현할 때 말, 청각과 연결되는 건 말이에요. 말. 또 한 가지 시각과 연결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시각과 연결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과 연결이 되는 건 행동법이에요. 그리고 표현법이고 행동에 관련되는 건 표현과 행동은 시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뭐를 합니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을 시키게 되면 이상하게 인식에서 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반대거를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거를. 표현을 왜? 습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습관은 인식의 습관, 기억의 습관, 표현의 습관이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발달시키게 되면 인식과 기억이 함께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씩 만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장애인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가 5개의 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한 분야 또는 시각과 청각에 관련되는 분야가 조금 내가 늦어 아니면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비정상으로 가동을 해.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가동을 정확하게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억과 인식이 함께 정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 장애는 뭐냐면 인식과 연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인식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기억과 표현을 어쨌든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억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뭐라 합니까? 시각과 청각 또는 시각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장애 또는 청각과 연결되어 있는 학습장애 이런 학습장애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글자를 읽는데 글자가 안 들어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식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인식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럼 인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표현으로 그 글자를 계속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글자와 연결되는 걸 보게 한다든가 글자와 연결되는 걸 말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인식에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그 인식에 관련되는 습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습장애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습관이. 아주 단순해요. 습관이 안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에 관련돼서 시각, 청각 관련된 이 5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학습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표현으로서 우리는 그거를 보완을 해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식을 계속 갖다 잡아놓죠. 들어가요? 뭘 들어가야 습관이 만들어지도 말도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지만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의도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작용이 돼야 의식을 느끼는 건 어디서 느껴요? 습관이 가동을 해서 표현을 하면서 뭘
의식으로 표현이 돼야지만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 순환 구조를 만들어져야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지는데 계속 잡아놓는다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더 커지죠. 왜? 시각에 문제가 생겼어. 여기 인식할 때 시각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지금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처리 안 되는 게 습관이 만들어져요. 처리 안 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할 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글을 잘 못 써. 이상하게 글을. 근데 그거는 학습장애 아니죠. 글을 못 쓰는 건 학습장애가 아니에요. 무슨 장애예요? 표현의 장애인 거예요. 물론 공부에 관련된 학습에 대해서 느려. 그럼 분명히 그거는 뭡니까? 글 쓰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과 표정과 연결되는 건 표현이에요. 근데 알고는 있어. 그런데 잘 못 써. 그거는 표현에 의한 학습장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뒤편에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뒤에 올 때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표현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집어넣으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습관은 안 만들어져요.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거를 처리할 수 없는 습관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쪽 다 살아요. 어쩌면 이것이 그 아이에게 의식에 문제가 발생되도록 예를 들어서 자폐성향이라든가 아스퍼 증후군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스퍼 증후군을 의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습관, 즉 뭐냐면 들어오는 거를 다 뭘로 만든 거예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인식하게 습관 자체가 아예 들어오는 게 그거 뭐예요? 노이로즈잖아요. 들어오는 걸 다 스트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의식에서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자각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게 다 자기한테 나쁜 걸로 인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나쁜 걸로. 그러면은 이 의식이라는 자체가 해리가 오게 되면서 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금방 조절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걸 방치하면서 바로 그 해리가 오도록 습관이 딱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의식이 자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강요하는 거예요. 학습장애가 인식에 의해서 학습장애가 발달이 됐을 때 그것만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계속 넣어주면은 궁극으로 뭐가 생기냐면 습관이 되면서 의식으로 자각을 안 하려고 드는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식에 의한 학습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표현에 의해서 이 인식을 순화시켜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표현을 꾸준하게 지속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에 관련되는 거를 아스퍼 증후군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차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 이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표현만 강화시켜줬어요.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표현을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표현이 거부되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어느 일정 시점 되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가 그거 안 해?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식이 이제 필요로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게 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심리는 이 세계가 상호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중간에 바로 이 무의식인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왜곡되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왜곡되어 있는 게 습관화돼요. 그래서 인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왜곡이 돼 있으니까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뭘 하냐면 표현, 내보내는 역할을 할 때 요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의외로 학습장애가 인식의 문제로 발생되는 학습장애는 의외로 굉장히 간명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인식의 장애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에 문제가 생긴 거 인식의 장애거든. 그러면 인식의 장애니까 표현으로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치료법이 될까요?
행동치료법이에요. 그래서 학습장애가 인식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행동치료법으로 그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행동치료법에 의해서 치료를 해놔. 근데 그거는 왜 치료가 하냐면 바로 이 표현하는 거를 습관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인식의 습관을 가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식이 저절로 작용이 되면 학습장애가 해결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뤘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이죠. 요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인식에 들어간 건 맞아. 이 아이가 하는 거, 글 쓰는 거는 보면은 잘 써져. 잘 쓰는데 이상하게 뭐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기억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표현이 이상해. 표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표현에. 그리고 기억을 해낸 거를 의식에서 끌고 오질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인식에는 기억과 표현에 다 문제가 생기지만 기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표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 그런데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 하나는 표현도 이 기억되어 있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뭘로 합니까? 말, 행동, 또 표정, 그리고 뭐랍니까? 생각이에요. 이거 내부거든요. 요 세 개에 관련되는 것과 플러스 요거는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요건 내부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 이 사람이 기억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요 네 개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네 개를 가지고 딱 판단해 보니까 넷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가지고 보니까 얘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기억이 됐어. 요 들어온 정보가 올바르게 기억이 됐는데 왠지 모르게 표현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럼 과연 말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는지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는지 또는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죠.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또 학습장애에 들어가요. 학습장애. 그래서 우리가 인식되는 것도 하나의 학습장애가 되고 또 하나는 표현되는 것도 또 하나의 학습장애가 돼요. 학습장애는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인식돼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표현한 거는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요거를 다루지 않는, 이 기억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기억을 다루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인식돼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억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식돼 들어오는 게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기억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과 기억이 같이 이렇게 맞물리고 기억과 표현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표현에 관련되는 게 말에 문제가 생겼느냐, 행동에 문제가 생겼느냐, 생각에 문제가 생겼느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인식돼서 기억된 건 맞아. 맞는데 얘가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하나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말에 관련되는 거냐, 행동에 관련되는 거냐, 그 다음에 생각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에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요거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럴 때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과 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것은 별개로 작용을 해요. 왜? 외부로 표현하느냐 내부로 표현하느냐 차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부로 표현하는 방법과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은 내 신체와 연결되는 걸 작용을 하면서 무엇을 가게 되냐면 의식이 생각이 함께 작용을 해요. 요거는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말 행동과는 관계없이 해요. 그러면은 생각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함께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생각이 훨씬 편안해요. 생각이.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냐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잘해.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보면 알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잘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딱 서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런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게 이게 어색하고 이래서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막.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습장애인 거야. 그지? 발표를 못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장애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만이 살기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인식할 때도 특정한 걸 연습시키고 표현에 문제가 생겨도 특정한 걸 연습시키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동법이네요? 맞아요. 학습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행동법 외에는 없어요. 행동법. 그런데 만약에 이 행동법의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시키는데 요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요게 잘못되면 나는 A로 배웠는데 B로 표현하는 게 습관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야. 이거는 더 나쁜 습관이 만들. 자, 여길 내가 원래 A로 인식을 했어. 그리고 A로 기억이 돼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A도 B로 바꿔버리고 B는 B로 바뀌고 C도 B로 바뀌고 D도 들어오면 B로 바뀌고 다 B로 들어와 버려요. 굉장히 시간대가 심각해지겠지. 그래서 표현이라는 이 연습을 할 때 정확하게 맞는 거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표현은 뭘 만들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럼 습관 만들 때 우리가 인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내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 습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인식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습관이 되나요? 인식으로는, 인식에 관련되는 걸로 습관을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인식은 왜 한다 그랬어요? 인식하는 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식이거든. 그것들을 일부들을 기억을 해놓고 내가 기억과 표현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자아실현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식하고는. 그래서 기억과 표현으로 자아실현을 해나가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인식은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기억으로 습관을 바꾼다.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인식해가지고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습관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기억은 저장해 놓는 곳이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끌어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억에서는 습관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행동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올바르게 연습을 하죠.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서 인식에다는 뭘 집어넣어줘야 돼? 계속. 이 표현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고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 이게 올바르게 맞아. 그러면은 이 인식에서는 계속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A를 넣어주는 거예요. A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A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게 만들면 A가 계속 흘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이 A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B를 집어넣으면 습관은 A의 습관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게 행동법이에요. 행동치료법에는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되게 인지법이 따라 들어가야 돼. 어떤 거는 아까 인식의 장애가 생겼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여기는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해놔야 돼요. 여기를 잠시 보류해놓고 그리고 행동법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인식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학습장애는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원활하게 들어갈 때 A를 넣는 거예요. 인식의 장애가 들어갈 땐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쪽쪽 다 뭘로 바꿔요? 다 잘못된 걸로 바꾸니까 미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서는 먼저 차단을 해놓고 표현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표현에 문제가 표현에 관련되는 것에서 바로 우리가 학습장애가 발생이 되게 되면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함께 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함께 작용해요. 요거는 바로 인지행동치료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좋고 인식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인식을 차단해 놓고 인지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때는 행동법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내 나름대로의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인지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인지행동치료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요게 언제 쓰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치료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미술치료는 인지법일까요? 행동법일까요? 인지행동법일까요? 치료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라는 자체는 인지와 표현을 동시에 합니다. 인지와 표현. 그래서 이거는 인지법이면서 행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치료가 사실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요. 바로 뭐가 부족하냐면 인지와 행동에 관련된 이게 가장 좋은 게 어디라 그랬어요? 표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미술치료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인식의 문제일 경우에 미술치료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우리가 치료 방법도 어떤 같은 학습장애에서도 인지의 문제로 발생된 학습장애냐 표현의 문제로 발생된 학습장애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인지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는 바로 표현법이거든요. 요 표현에 관련된 장애가 발생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이나 행동에 관련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미술 치료를 하면서 중얼중얼 떠들게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효과가 좋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하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을 발달시켜 갈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사실은 미술치료법이 굉장히 좋아요. 놀이치료법. 놀이 있죠. 놀이치료. 놀이가 행동하는 거죠. 근데 행동만 해? 아니에요. 이 놀이치료도 인지행동치료법이에요. 놀이치료.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치료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인지행동치료법이에요. 즉 표현의 학습장애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표현의 학습장애에 들어가 있는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요거는. 요즘 이건 많이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학습장애다 그러면은 표현의 장애가 많을까요? 인식의 장애가 많을까요? 인식의 장애가 훨씬 많아요. 표현장애는, 표현에 관련된 장애가 많이 드문 이유는 워낙 우리가 재밌게 놀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치료법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표현에 관련되는 학습장애보다는 인식에 관련된 학습장애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런데 문제는 이 인식에 관련되는 걸 차단시키고 표현하는 행동법에 관련되는 것이 지금 극히 드물어요. 테라피에서. 치료법에서는 행동법에 관련되는 게 극히 드물어요. 아니 아무것도 인식 못하게 하고 무조건 행동하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뭐라 해서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려고. 아무 생각 제발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왜냐면 생각을 하면 뭐랬는데 뭔가가 들어와야 되거든. 뭔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서 내가 혼자 달리기를 하고 있어. 열심히 달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건 행동법이에요.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 다리를 어떻게 올리고 뭘 하고 이런 걸 코칭을 받아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지행동법이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코칭만 받고 있어. 웃기잖아요. 그럼 운동 안 하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지법인가?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가 모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인지법을 정확하게 가려면 인지법은 표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법은 인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인식되는 것과 표현되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작용되는 게 바로 인지행동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장애에 관련되는 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5개의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인지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하는 곳에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게 말과 행동에서 문제가 생긴 걸 우리는 통상 학습장애라고 하질 않아요. 말과 행동에 어려워, 말 좀 더듬는다 이래서 우리는 학습장애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장애라고 또 표현해. 사실은 학습장애랑 같은 건데. 그래서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말을 잘 못해. 행동이 좀 굼뛰고 못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발달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발달장애 해야 되는데 요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여기는 발달에 관련되는 걸, 표현에 관련되는 게 바로 발달장애와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을 올바르게 못해요.
학습장애 중에서 아주 전형적인 표현장애예요. 전형적인 표현장애. 생각을 잘 못해요. 분명히 내가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들어왔거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잘. 왜냐면 이 생각하는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되는 생각이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서 어디서 좀 문제가 생길까요? 의식에서 내가 안 하려고 들거든가 아니면 분명히 여러 번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아이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몇 살, 뭐 3살짜리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다, 뭐 몇 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보면은 바로 요 생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전응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학습장애 중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응하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써요. 즉 생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기억되어 있는 건 근데 기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지만 기억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을 못 해내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과 행동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말과 행동으로는 잘 표현하는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보면 지능 관련되는 게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의식에 의해서 말과 행동은 표현은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습관에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별개로 이제 또 다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발달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장애를 논할 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요 생각에 관련되는 것을 잘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학습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 생각을 못하게 됐을 때는 자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건 우리가 뭡니까? 행동법이죠. 행동법이에요. 요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은 행동법이죠. 왜?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행동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요거에 작용을 할 때는 요 생각에 관련되는 것을 반드시 다시 일깨우는 연습을 하게 하고 이러려면은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인식이에요. 인식을 넣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도. 근데 딱 하나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 들어가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게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돼 이거를. 이때 가장 좋은 게 수학이에요. 수학이 참 재밌어. 다른 학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이 참 재밌는 게 제일 먼저 가면 뭐부터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1이 뭔지 2가 뭔지 3이 뭔지 요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은 뭐예요? 요거 2는 요렇게 그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의 개념부터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1에 1은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단위로 가죠. 1 더하기 2는 얼마. 여기 두 자리의 계산을 이제 좀 늘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로 가죠. 근데 이상하죠? 더하기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더하기는 남자아이들이 잘해요. 빼기는 여자아이들이 잘합니다. 근데 이 참 재밌어요. 이 수학을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더하기는 남자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잘하고요. 빼기는 여자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곱하기는 남자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해요. 나누기는 여자아이들이 좀 잘해요.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기죠. 요거를 해가면서 갈 때 너는 더하기를 실제로 남자애들 가르치다 보면 어린아이들 더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더하기는 진짜 잘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빼기를 들어가게 되면 한없이 막 헤매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야. 어른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는 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걸 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뺀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 없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자기한테는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서 요거를 또 발달시켜 가는 거야. 이 수학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발달을 해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칙연산에서 사칙연산을 할 때는 더하기와 빼기가 같은 우선순위로 가고 곱하기와 나누기가 같은 우선순위에 들어있어요. 남자 여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더하기 위주로 가 있으면 남자들이 잘 맞아요. 문제는. 근데 거기에 빼기 위주로 가버리면 여자애들이 대체적으로 잘 맞아요. 남자애들보다는. 제일 남자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어디서 실수 많이 합니까? 빼기와 나누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때 뭐뭐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거 누가 주로 많이 틀려요? 남자애들이 많이 틀려요. 맞는 것은 올바른 것. 요거에서 여자들이 많이 틀려요. 요거에서. 타당한 것은 남자들이 제일 괜찮아요. 이게 묘하게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처리하는 마음 능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여기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의 습관은 과연 어떻게 만들 거면 똑같은 이 원리를 만들어내는 습관인데 남자애들은 뭘 중심으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표현도 표현이지만 인식대 들어오는 거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법에 들어갈 때는 남자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걸 가지고서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여자들은 주로 부정적인 거에 관련된 너무 그렇다고 아프고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약간의 부정적인 거에 관련된 게 들어가야 할 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할 때 표현을 할 때도 어떤 것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느냐는 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학습장애를 치료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장애 치료할 때 분명히 얘는 치료가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장애 치료법을 한번 이렇게 딱 저건 남자 치료법, 요건 여자 치료법 이게 극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섞어버리면 둘 다 치료한대요. 둘 다 치료. 이미 장애에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어느 하나를 발달시켜가지고 그거를 능력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덕진개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쇄효과라 그래요. 그거를. 상쇄효과. 그래서 정상으로 작용될 때는 그게 이 성호 작용되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상호작용돼서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려고 그러면 특정한 언어 하나, 지금 안 되고 있는 특정한 언어 하나를 발달시켜가지고 그 발달시켜 놓은 데다가 잡아넣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발달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그렇게 상쇄시키는 경우는 특정한 게 발달되질 않아요.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습장애를 논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맞도록 뭐를 해야 됩니까? 인식에 관련되는 걸 가져갈 거냐? 아니면 행동에 관련되는 걸 가져갈 거냐? 이거에 관련되는 거를 나눠 놓는 거. 요것만 구별이 딱 되면 학습장애는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야? 심리치료하러 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엄마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뿐이지. 근데 엄마가 힘들어서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 자녀들 키울 때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 힘드니까 어디다 갖다 줘요? 어린이집에다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어디다도 막 맡기잖아. 맡기면 돈 들어요. 그죠? 나만큼은 안 해주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좀 편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집에서 조금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 학습장애 금방 치료할 수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것 좀 힘드니까 딴 데 치료하는 데다 맡기려면 돈 들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만큼은 못해요. 그러나 가능하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조금만 하려면 요 학습장애는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항상 남자 여자법에 관련되는 방법과 인지법을 쓸 거냐 행동법을 쓸 거냐 그리고 행동법을 쓰고 난 다음에 인지법을 쓸 거냐 그리고 두 개에 관련되는 걸 한꺼번에 쓸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습장애에서는 인지법은 안 씁니다. 거의. 주로 뭐를 많이 씁니까? 행동법 또는 행동법을 하고 난 다음에 인지법을 포함하는 방법. 인지행동치료법이에요. 인지행동치료법.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현의
표현으로 인한 학습장애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행동법만 씁니다. 행동법만.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지행동법을 쓰는 거예요. 인지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우리가 학습장애일 경우에는 인지법에 관련되는 건 안 씁니다. 대체적으로 행동법 또는 행동법을 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지행동법, 이 두 개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이게 어느 정도 학습장애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이 아이가 됐던 학습장애가 됐던 사람들이 요걸 이제 하나씩 원활하게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장애는 이런 학습장애 있던 아이들이 공부가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성적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요런 치료할 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껴요. 왜? 극명하게 나오거든요. 표가 나요. 왜냐면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표현으로 나온다는 것만 참고를 해두고 우리는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것보다는 주로 표현에서는 이 생각에 관련되는 것이 학습장애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학습장애는 우리가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인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왜곡될 때는 기본적인 우리 뭐라 그러죠? 장시간 노출이 돼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장시간 노출이 돼서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특정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원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인은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갑자기 꽈당해가지고 이마를 한번 쪘더니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학습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 뭐 가지고 생겼는지 모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학습장애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습장애냐라는 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학습장애냐, 생각과 연결되는 학습장애냐를 빨리 찾아내고, 남자이냐 여자, 남자냐 여자냐, 그걸 찾아서 무슨 방법을 적용시켜서 그것만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무슨 일 때문에 그 학습장애 들어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주알고주알 그 아이들 기억도 안 나는 거 억지로 기억시키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기억도 못해. 왜냐면 이 학습장애가 생겼는데 지금 뭐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어. 기억하는 게 만약에 왜곡됐으면 옆에 있던 아이가 막 저렇게 놀았던 게 있어. 그 아이한테는 자기가 노는 걸로 기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관련돼서 기억은 신빙성이 없어요. 아이들의 기억은 워낙 가변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억에 의존되어 있는 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자꾸 끌어내봐야 점점 더 뭐가 돼요? 왜곡이 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아이가 지금 학습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치료 중심이에요. 원인을 분석하는 건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가 원활하게 학습장애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학습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학습장애를 다루는 거거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때 이 학습장애는 그렇게 정확한 원인을 알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노이로젠이 뭐니 이런 것보다도 훨씬 쉬워요. 이 학습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